네, 설을 맞아 탄핵 국면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차기 대선 후보 가상 대결 결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론조사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또 범여권 후보들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또 초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못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의 문제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모든 수치가 낮게 나오고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떤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국민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론도 지금 정권 재창출론 앞서지 못하고 거기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거의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를 압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느냐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찍기를 주저하는 여론들이 높고 특히 국민적 비호감이 상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는 보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은 단순 선호도 정도만 보여준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절 때 어린아이들한테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거 묻는 것처럼 그동안 들어본 사람들 중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가 대통령감으로 본인이 생각하느냐 그냥 좋아하는 분을 찍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지지군이 만들어지는 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떻게 대선 후보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분포는 좀 보여준다고 보는 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독보적으로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나머지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이 나름대로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최근에 들어서는 김문수 장관이 네. 다크호스로 등장하면서 삼관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주춤하고 뚜렷한 좀 태조 양상도 좀 보이고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대선 후보 지지는 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된다면 대선 후보군들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정도에서만 이해하면 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의 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1등이긴 한데 압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 되고 그리고 보수 후보들은 뭐 10% 안팎 정도 나오니까 그럼 이제 다자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보수는 주자들이 좀 거만거만하니까 보수 주자들의 표가 분산되는 데 반해서 지금 민주당 진보 진영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일강 독주 체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자 대결에서는 그러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뭐 팽팽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조기 대선 효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앞서다가 지금 팽팽한 양자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또 체포되고 구속되고 구속 기소가 되면서 보수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껴서 급속도로 결속하면서 지금 보수 대 진보,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렇게 지지층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추세임에는 분명한데 과연 공정한 시민 또 국민들의 여론을 좀 반영한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뭐 정권 교체 그리고 또 탄핵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서 이렇게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탄핵을 원하는 그런 민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민심을 제대로 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정감, 신뢰감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보수 대 진보로 각각 결집을 했지만 보수층은 후보 등이 좀 분산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은 결과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정권 연장 응답도 적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그건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도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민주당의 책임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도 잘못이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잘못한 것이 없냐. 그 예를 하나 들면 어쨌든 얼마 전에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다시 예. 직무에 복귀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돼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도 탄핵이 돼 있어요. 네. 경찰청장도 탄핵이고, 그리고 감사원장도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던 그 수사검사들도 다 탄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탄핵이 남발되면서 결국 이러한 국정 혼란, 국가적 위기가 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비상계엄은 그럼 민주당이 전적으로 하나도 잘못이 없냐, 잘못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정권 교체가 된다면 결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뭐 민주당 대통령에게 다시 또 거의 뭐 범야권 179석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거의 차기 정부는 거의 괴물 정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는 균형을 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견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비아도 좀 있고, 나름대로 세 번째 보면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딛고 그 탄핵의 폐허를 듣고 일어선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결국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국정남획과 국정 실패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들어서는 민주당 정부는 과연 그런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결국 문재인 정권의 시즌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런 여론들이 계속적으로 좀 팽팽하게 나오지 않나. 거기다가 이 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는 좀 다른 게요. 그때는 보수 정당이 분열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딱 뭉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권 재창출론에 나름대로 힘을 싣는 하나의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권 연장에 대한 의견도 상당 부분 나타나는 거는 어떤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있고, 또 뭐 정권 교체 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 또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들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각은 국민의힘 쪽의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투영된 것 같은데, 일단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유발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있는 것이지, 비상계엄과 내란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민주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또 형사 재판을 통해서 내란죄에 대한 처벌도 기정사실화되어가는 그런 양상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좀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랄 텐데, 과연 민주당이 그런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또 안정감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독주를 하다가 비상계엄까지 가고 스스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절대 강자가 사라지면서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강자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또 분명히 작용한 것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뢰감, 안정감, 특히 이제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부분,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을 좀 던져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론조사, 특히 이제 뭐 정권 교체 또는 뭐 탄핵 심판 이런 부분이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로 오롯이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히 중도, 무당층 이런 분들을 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설 전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공방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에 따라서 지지율 조사가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층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두고 이제 각 정당의 적극 지지층만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런 과표집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뭐 과표집 현상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부동층하고 무당층 응답 비율이 거의 한 30%대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 자체가 주는 의미는 전혀 없고 단지 현재 굴러가고 있는 어떤 상황 설명만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중도층하고 부동층들이 굉장히 응답을 응하고 있기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탄핵은 탄핵대로 그리고 대선은 대선대로 지금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볼 때는 결국은 앞으로 중도층, 무당층을 향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그 전략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아마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지금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심판 중인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상 정치적 의리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탄핵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행보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중도 무당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당의 어떤 이탈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 조금 결집하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어느 정도 탄핵이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그 다음에 아마 뭐 대선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문제가 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좀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 중도층과 부동층이 굉장히 좀 탄탄하고 이 외에 이제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이 중도층과 부동층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중도와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좀 응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 심각한 이런 상황이 좀 완화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역시 정당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뭐 거의 희박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여론조사에 뭐 보수, 진보의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중도, 무당층에 있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가대 표집, 과표집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과표집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느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네. 이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표집된 여론조사가 공정한 시민,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가 과표집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리얼미터가 1월 셋째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응답층이 371명, 진보는 226명밖에 안 돼가지고 보수가 무려 14%포인트나 과대 지표가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표집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권 연장이 지금 48% 나왔고 정권 교체가 46%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보수 과표집이 9%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정권 교체는 오히려 49%로 강화되고 정권 연장은 46%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 또 중도 무당층이 좀 고르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좀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심의 기관에서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한국 여론조사 평판 연구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50%나 나왔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을 단행해가지고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구속 기소된 내란죄 혐의로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50%나 지지한다라는 건 좀 납득이 가기 어려운데 이 문항을 보면 완전히 공정성을 상실했어요. 그건 뭐냐? 공수처의 공수처의 체포가 과연 정당하느냐? 라면서 이걸 아주 불법적인 연행으로 전제를 하고 질문 던진 것. 그리고 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은 하나의 음모론이고 전혀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선거 시스템의 개선을 물어보는 여론조사 문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굴절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 심의 또 선관위에서 앞으로 비공표의 기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비공표용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왜곡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심의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이 여론조사가 좀 심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사 자체에 대한 지적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다시 한번 내란이 아니다.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는 입장을 좀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앞으로는 형사재판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심판 이렇게 두 개의 재판이 함께 진행이 될 텐데 탄핵심판 중지 또는 보석 청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다 밟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왜냐하면 헌법 탄핵 심판하고 형사 소송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 소송일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소된 탄핵된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끝을 정해놓고 달리는 거의 경주마 같은 그런 성향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4번의 변론을 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1차와 2차가 사이가 이틀입니다. 3차하고 4차가 이틀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심판,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틀 만에 어떤 준비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만에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3차하고 4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의 신문이 있었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하루 전날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서울구치소에 가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고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어떤 증의 신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하겠다고 해버리면 탄핵 변론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공수처에서 탄핵 변론 준비를 방해했다고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수처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도 안 했고 그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재반 사정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어느 정도 어떤 결과를 미리 예단해 놓고 지금 속도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 형사소송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을 정지해달라는 그 요청조차도 저는 즉각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국민적 논란이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국민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딱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법리상 보호되어야 될 그런 실익은 지키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헌법재판소 이미 답을 정해두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들고 탄핵 심판을 중지하거나 보석을 청구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어권이 보장이 돼 있는데 방어권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훼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하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혈하려고 탄핵 심판 서류 자체를 접수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강제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2차 변론기일도 원래 정한 기일대로 진행을 하니까 본인이 또 지금 또 부랴부랴 출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피고인 또 피의자로서의 방어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공수처의 자진 출석 요구 또 검찰의 출석 요구도 본인이 스스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돼서 이제 구속 기소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피 신청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이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각이 됐고 또 그래서 체포 적부심을 또 본인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기각이 됐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또 본인이 출석을 해서 무려 45분이나 발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 검찰이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구속 기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본인이 정상적으로 검찰 수사 또 공수처 수사에 본인이 응해서 자신의 진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어권을 본인이 모조리 안 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또 탄핵 심판을 거부하고 방해하면서 자신의 방어권이 훼손이 됐다, 보장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사법 질서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 자기 모순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변호인단에서요, 이 구속 기소가 되고 난 후에 독수 독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도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검찰이 위법 수사라기보다는 검찰에서 굉장히 조금 잘못된 기소를 했다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이번에 공소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뭐냐고 했냐면 법원에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고 2번이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거 됐다는 거는 결국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검찰의 판단은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부실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대면 조사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얻은 것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그것도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를 검찰이 요구했을 때 결국 검찰은 양심상 직업상의 양심상으로 볼 때는 그대로 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게 해달라, 보완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그 2번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어떤 양심으로 볼 때는 이거는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불구속을 하는 게 맞고 석방하는 게 맞는데 결국 검찰에서 볼 때는 결국 여론에 떠밀린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더 문제가 있는 건 자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지금은 증거가 약간 오염되거나 조작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라서라도 들어가라고 했는데 국정조사 특위에 와서는 도끼로 한 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건 그분이 결국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거기에 나와서 본인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과정에서 보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로 이게 둔갑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한동훈을 비롯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는데 국정조사 특위에 가서는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 진술들이 다 일방적인 진술이고 이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거기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 더 비겁한 꼼수행보를 보였다는 게 본인이 그대로 그 공소 제기하는 것을 제거하게 되면 직권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서 마치 집단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그러한 모양과 외관을 취했거든요. 이렇다는 건 저는 앞으로 이 두고두고 아마 이 검찰의 이 이번에 기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볼 때는 지금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 하는 거는 일단은 무혐의일지도 모르지만 무죄일지 모르지만 일단 잡아놓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유죄를 밝혀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한테서는 독수독과 이건 잘못된 증거로 수집된 것이니 이건 다 잘못됐다는 그 부분들의 논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예, 검찰의 기소에는 좀 잘못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이를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거는 계엄법상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봉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동원한 거는 팩트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봉쇄한 것도 팩트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본인이 독재 정치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대를 국회에 왜 보냈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보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끌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것은 지금 뭐 국정원 차장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찰청장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수방사령관도 얘기하고 방첩사령관도 얘기하고 심지어 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짝을 부숴라. 도끼로 찍어서라도 문짝을 부숴서 끌어내라.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요원들을 끌어냈다고 하면 이거 속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지금 왔는데 또 군인들을 끌어내라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검찰이 대면 조사 한번 안 하고 구속 기소한 거는 뭐겠습니까? 구속 기소 안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 명백한 증거와 진술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 중요 종사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10명 그러니까 군경 핵심들은 다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석방을 한다면 이걸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공정한 나라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차례나 지금 뭐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검찰의 구속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즉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은 기소만 해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법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가 오히려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라는 판단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내란죄 수사가 이제 기소가 계속되면서 진행이 되면은 한 7월 정도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소와 또 정치권 이야기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